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할머니라고 소개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네요. 제가 살아온 인생인데 참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기도 하고요. 옛날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오래 살아서 이런 험한 꼴도 다 본다 하는 말 말입니다. 왜 정말 못 볼 꼴을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이 푸념하시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딱 저 말이 튀어나오는 일입니다. 아니,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아직도 저와 제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지금은 남편이 제 곁에 없거든요. 아직도 종종 실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인데 지금은 제 옆에 없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 시절에 연애 결혼했습니다. 참 드문 일이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중매로 결혼한 시절이었거든요. 참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요. 평생을 가도 큰 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 사이좋은 부부의 밑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들도 정말이지 착했어요. 주변에서 그런 아들들 세상에 또 없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을 거스른 적도 없었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든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뭐 하나 빠질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들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자랑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이니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땅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이 꽤 많았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남편이 본인이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어서 장사를 하는 것마다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일평생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복받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점 때문에 우리 집안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었지만요. 그런 비극도 일어난 거고 말입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큰아들이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아이, 네, 저희 큰며느리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저희 큰며느리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니까요. 큰아들은 다른 건 속을 하나도 썩이지 않았는데 단 한 가지, 결혼을 못하는 걸로 속을 조금 썩였어요. 작은 아들은 일찌감치 오래 연애를 한 아이와 결혼했습니다. 뭐 순서 이런 걸 따지는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로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심 걱정은 됐었죠. 큰아들이 영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작은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놀기도 잘 노는 아이였습니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놀 건 다 놀면서 공부도 잘하는. 작은 아들이 딱 그랬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놀 줄을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그래. 저는 술 먹을 줄 몰라요. 학교 집 학교 집 지겹지도 않니? 대학 갔으면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그런 큰아들이 참 염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공부 말고는 해본 적도 없었고 친구가 있는 편도 아니고 누구와 어울리지도 않고 지냈으니까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도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취직도 연구하는 쪽으로 했는데 또 동료 직장인들이 다들 나이가 꽤 있는 남자들이어서 더더욱 누군가와 어울릴 일이 없어졌어요. 직장을 가서도 회사 집, 회사 집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30이 넘고 35이 넘고 40이 다 되어갈 동안 집에 여자를 한 번도 데려오기는커녕 여자친구가 있는 티도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엄마로서 걱정이 될 법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보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자만 아가씨 하나 있다는데? 저는 서는 생각 없어요, 어머니. 그렇게 매번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아이에게 강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제 속만 타들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두 분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큰아들이 그런 말을 꺼낸 겁니다. 정말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 말을 듣고 사례가 들려서 한 5분을 제가 기침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얼굴을 보고 모레라도 결혼시키고 싶을 만큼 말이죠. 누군지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그런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부모가 힘들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아이이니 며느리감도 알아서 잘 데리고 올 거라고 말입니다. 둘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온 큰 며느리를 보고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 큰 며느리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정말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저 큰아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가 없었어요. 손에는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은 큰 며느리는 누가 봐도 결혼하려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세월을 꽤 긴 시간 살아오다 보면 생기는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게 무척이나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저희 큰며느리는 말이죠. 그래, 우리 아들은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었어요. 물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거슬렸습니다. 큰아들이 일하는 회사 앞에 있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군요. 회식으로 종종 가는 호프집인데 거기서 만났다고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상황이 합쳐져서 오는 인상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이 넘은 나이에 다른 직업도 없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그런 차림을 하고 왔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정말이지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절대 그런 말을 먼저 꺼내지 않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조금 더 만나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남편으로서는 돌려서 반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결혼하기를 바란다지만 그런 여자는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결혼은 아무래도 신중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큰아들은 완강했어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은 저희 부부도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말입니다. 저는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당장 내일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니? 그러다 다른 남자가 채가면 어떡해요. 저는 저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큰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생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원래 안 그러던 애가 그러면 답도 없는 법이야. 원망 더 듣지 말고 허락해줘. 영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허락해. 그 고집 못 꺾어. 남편과 저는 그때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겉만 보고 또 보이는 조건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제 자식의 일이 되니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 저희 부부도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겠다고 알아놓은 자식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큰며느리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속이 참 많이 썩었습니다. 도대체 해도 되는 게 뭐니? 그 사람 집안 사정이 힘드니까 되도록 아무것도 저희가 먼저 요구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먼저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그러니까 너는 미리 예방차 나한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이니? 그런 큰아들의 모습은 정말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전긍긍이었어요. 제가 혹시나 큰며느리한테 안 좋은 이야기라도 할까 봐서 말입니다. 솔직히 조금, 아니,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뭐에 저렇게 단단히 홀린 건지. 좋아 죽겠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나 보지. 그게 얼마나 가겠소. 그리고 이왕지사 결혼을 하기로 한 거면 저렇게 사이가 좋으면 좋지. 남편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표정도 좋지 않아 보였고 말이죠. 큰며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뭐 그걸 나무랄 건 아니었지만요. 만약에 그보다 더 힘든 조건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아이가 발라 보였으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상견례를 하는 날도 정말 기가 찼습니다. 당연히 집은 해주시는 거죠? 네? 아니, 집이 조금 사신다면서요. 큰아들 결혼하는데 집은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차도 한 대만 해주세요. 다른 건 안 바랄 테니까. 상견례 날 큰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 안 싸돈 되는 사람이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집도 내놔라 차도 내놓으라 하는 말도 말이지만 그 태도 자체가 너무 무례했거든요. 저는 큰아들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을 진짜 꼭 해야겠어?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났잖아요. 너 봤잖아. 너 장모 될 사람이 얼마나 무례하게 구는지. 그런 집이랑 지금 사돈을 맺으라는 거야? 너 이거 불효야, 불효. 큰아들은 그런 제 말에도 입만 꾹 다물고 저를 바라볼 뿐 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더군요. 저도 몰랐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까지 고집이 센 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더 눈치를 보는 결혼을 시키면서 정말 내내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절로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말입니다. 그다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큰며느리도 철이 조금 들 거라고, 그리고 저도 정을 붙일 구석을 찾아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이 되어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미워하기만 하면 저도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큰며느리는 그마저도 하지 못하겠어요. 동서, 지금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늦게 이 집안 식구 됐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며느리는 참 좋은 아이거든요. 화목하고 여유로운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단지 갖춰진 조건이 좋다고 좋은 아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이가 참 착했어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는 첫 인사로 오던 그날부터 마음에 너무 들어서 작은 아들에게 꼭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도 여러 번 했을 만큼 말이죠. 무슨 소란이야? 그게 아니라, 아니, 저도 할 수 있다는데 사사건건 옆에서 다 간섭하니까 그렇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작은 며느리가 그런 아이도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릇도 이거 써야 한다. 간도 이걸로 해야 한다. 옆에 꼭 달라붙어서는? 그건 간섭이 아니라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처음 해보니까 둘째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잖니. 그런 걸 두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해? 놀라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울먹이는 작은 며느리가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더더욱 짜증스럽게 이야기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못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순간 저를 확 노려보더군요.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 저는 동서처럼 집안이 좋지도 않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 안 나왔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 아니고 그래서 저랑 동서랑 차별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속으로 당연히 작은 며느리를 더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누가 지같이 구는 며느리를 좋아하느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괜한 사람 잡으니 하는 말 아니냐. 제가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기분이 나빴다고요, 제가. 갑자기 굉장히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런 일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때 큰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바뀌는 큰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저는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던 큰며느리가 갑자기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서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큰아들의 팔에 딱 하고 달라붙더라고요. 오빠, 어머님도 동서도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나 봐. 나는 정말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저를 보면서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했죠? 아니, 이제는 한 식구가 된 사람인데 이렇게 대하시면 어떡해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냐? 어?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너는 내 말 들어보기나 했니? 어? 저도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은 큰아들도 아마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큰아들도 조금 놀란 듯 잠시 멍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큰며느리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큰아들의 귀에는 지금 내 말이 들리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남편과 상의되지 않는 이야기를 큰아들과 큰며느리에게 했어요. 너희 둘 당장 나가라. 네?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가. 나는 너 같은 아들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쟤 같은 며느리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먼저 그렇게 군 건 너다.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걔고 나는 안 할란다. 큰아들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큰며느리의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랑 이미 준 차는 돌려받지 않으마. 네? 그리고 그 순간 큰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뭔가 쎄함을 느꼈던 거겠죠. 대신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한 장 너희한테 주는 일이 없을 거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재산은 다 둘째한테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안 하는 그런 막대 먹은 자식들한테 나도 부모 노릇 안 한다. 큰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더군요. 큰아들이 나가자고 끌어도 말입니다. 자기야, 뭐해? 나가자. 아니, 오빠 잠시만. 큰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한 얼굴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뭘 바라고 왔는지 말이죠. 그게 저 아이의 목줄이라는 것도요. 안 나가고 뭐하니?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나 본데. 왜? 돈 안 준다니까 사과할 마음이 생겼어? 갑자기 오해가 아니던 게 오해 같아?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오빠는 입 다물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에게 내내 소리를 지르던 큰아들이 며느리가 입을 다물라는 그 한마디에 입을 딱 다물더군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더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던 것 같네요.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작은 며느리를 데리고서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뭔가 이야기라 하는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라고 제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쉬웠을 일이 있었겠냐고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큰아들을 끊어냈습니다. 제가 알던 큰아들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말 기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시나 기다렸잖아요. 제가 집에서 반찬 몇 가지 해왔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저 청소 빨래 이런 거 잘해요. 큰며느리는 노골적으로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냥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재산을 안 준다고 선언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 속이 훤히 보이는 행동에 없던 정도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은 그런 큰며느리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 것 같더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만 괴롭히세요. 내가 괴롭히니? 제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저에게 큰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의 남편이지 말이죠. 큰아들도 그런 저의 태도에 조금 놀란 것 같기는 하더군요. 본인이 숙이고 나오면 제가 다 받아줄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반찬을 해다 달라고 한 적도 또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냥 니들끼리 잘 살아. 내가 뭘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꾸역꾸역 와서는 왜 또 내가 괴롭힌대?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잘 지내보려고 노력? 왜? 그 전까지는 그 노력을 안 하다가 내가 재산 안 준다니까 그 노력을 하는 거라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가 뭐 이미 사준 집, 사준 차 달라든? 그냥 니들끼리 살아. 왜 굳이 싫다는 사람 붙들고 받아달래? 나는 네 처도 처지만 너한테 더 실망했다. 어떻게 평생을 봐온 지 부모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저는 그렇게 아들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찾아오거나 연락해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큰며느리가 거기서 포기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직감은 적중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와서는 얼굴을 드밀더군요. 솔직히 제 아무리 돌아선 마음이라도 자식이 손자를 가졌다는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 절도 들지 않겠소. 무엇보다 남편이 마음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하다 보면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희망이었나 싶네요. 당장 큰며느리의 어머니인 안사돈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뭐 자주 보거나 돈독하게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얼굴을 보고 하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조금 자주 보기도 했고 말이죠. 조그마한 게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뭐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종종 쎄함이 느껴질 때가 있기는 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니 괜찮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쓰러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아픈 사람이 한 명 생기면 온 집안의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는 법이잖아요. 원인을 모르겠네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숨을 쉬는 것을 아주 많이 버거워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힘들 만큼 말이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쉬세요. 오늘은 제가 아버님 옆에 있을게요. 됐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집에 가서 애나 봐. 그래도 대때도 그러네. 그리고 그때 큰며느리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그다지 친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철이 들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네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까지 들은 것 치고 남편은 굉장히 오래 버텼습니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제가 가질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이기는 했지만 요즘과 같이 다들 여든은 그냥 넘는 시대에서 남편은 너무 빨리 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나이를 먹어서도 남편을 보낸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기는 하더군요.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옆에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챙겨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남편을 따라갔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물 드세요. 어머니, 그래도 식사라도 하세요.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집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남편을 그렇게 보내놓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헛헛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말이죠. 꼭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큰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해서 왔어요. 반찬을 해서 왔다고 말이죠. 고마웠지만 기운이 없어서 두고 가라고 손짓만 했어요. 큰며느리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더니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 뒤적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큰며느리는 어느새 간 것 같았고요. 그런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큰며느리가 뭔가를 가져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말입니다. 그런 걸 두고 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분이 이상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랍 하나가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그 서랍은 저와 남편의 보험 증서를 모아둔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최근에 연 일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랍에 보험 증서가 들어있다는 것은 저와 남편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확인해보니 보험 증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큰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뭐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의심이 자라나면 그 뒤로는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의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정 외로우시면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너희랑 말이냐? 네,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저희는 좋은데. 아무리 아이를 낳고 개과천선을 했다고 해도 그런 변화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고 이야기하고 큰며느리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 꿈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소름 끼치는 꿈이네요. 자네 일어나 보게. 아니, 당신이 무슨 일이에요? 당신 죽은 거 꿈이에요? 내가 자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어. 하고 싶은 말이요? 무슨 말? 큰며느리. 큰며느리요? 조심해야 해. 무조건. 알겠지?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내 말 꼭 들어. 알았지? 무조건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여보. 그렇게 저는 불이 다 꺼진 깜깜한 방에서 눈을 떴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현실같이 선명한 그 꿈에, 그리고 그 꿈속에서 남편이 지었던 표정, 말, 이런 게 생생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말,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생각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님 뒷조사를 해달라는 거죠? 정확히는 어떤 걸로? 뭐 불륜이나 이런 쪽이신 건지? 아니요. 우리 며느리가 아무래도 우리 집 돈을 바라고 뒤에서 헛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며느리는 계속 저희 집으로 반찬을 해다 날랐어요. 그것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제는 아내 가지고 와도 된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음식 하실 정신도 없으실 거고 사드시는 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아니, 이제는 내가 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아직 전에 해준 것도 덜 먹었는데. 어머? 그걸 아직 안 드셨어요? 얼른 드세요.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아직 다 안 드셨는데 걱정이 안 돼요? 얼른 드세요. 얼른. 자신이 해온 반찬들을 얼른 먹으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반찬을 들고 흥신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혹시 이 안에 다른 뭔가가 섞여 있는 건지도 알고 싶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뢰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잘못 느낀 것이기를, 내가 예민해서 그런 꿈을 꾼 것이기를 하고 바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의심은 너무 끔찍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분 재산을 탈취하려는 정황도 포착됐고,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드님 보험금 받을 수 있게 한 보험을 몇 개나 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수령 신청을 해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에게 조사해봐달라고 요청해주신 반찬에서 독극물로 추정되는 성분이 발견되기는 했는데, 이건 경찰에 따로 신고하셔서 조사를 더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선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흥신소 직원도 놀라더군요. 자신이 이 일 오래 했지만 이 정도의 일은 처음 본다고 말이죠. 얼른 신고하세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섭다기보다는 허망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이 통 안 붙여지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정 붙이고 살아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의지를 조금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잘 지냈다면 어차피 저희 재산은 아들들에게 물려줄 거였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뭐길래 누군가를 해칠 생각이 드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허망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번쩍하고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 하나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저씨도 그렇게 간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말입니다. 병원에서도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냥 폐병이었고, 상태도 제가 자리를 비우고 나면 갑자기 더 안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병상을 지킨 건 늘 큰며느리였고요. 그 사실을 한번 깨닫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곧장 이루어졌어요. 물론 제가 적법한 절차로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사에 들어갈 만큼의 상황이기는 했으니까요. 큰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가 있을 테니 집에는 올 필요 없다. 아니, 저희 집에 오시지 않고요? 친구랑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 좀 있다가 너희 집에 들어가던가 하마. 그렇게 안심시켜놨어요. 그리고는 혹시 몰라서 집 비밀번호를 바꿔놨습니다. 큰며느리는 집에 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 정황을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했던 건지 그 일로 따로 연락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하여놓고 며칠은 울고 며칠은 며느리 욕을 하면서 지냈더니 혼자 감당할 때보다 조금 낫기는 하더라고요. 그날도 친구와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큰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경찰이 큰 며느리를 찾아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의심해서 신고해요? 요즘 어머니한테 어떻게 더 잘할지 그 고민만 하는 사람을. 나는 할 말 없다.
그 이야기는 경찰서 가서 해라. 어머니, 나는 너도 용서 못하겠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해야 하니 와달라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수사 상황도 그날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 생각보다 더 엄청난 짓들을 했더군요. 일단 확인된 정황은 보험금과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님의 반찬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의심되는 정황들은 더더욱 많고요. 나 아니라니까요. 재산은 그냥 어머님이 처리하기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알아서 한 거고, 보험도 그냥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들어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 돌려드리고 해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찬은 제가 해드린 거 맞기는 한데, 왜 그런 게 섞여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언제까지 우기실 거예요? 자꾸 우기면 본인한테만 불리해요. 집에서 증거도 이미 다 나온 판국에 대체 무슨 배짱이신지 모르겠네? 경찰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제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인간이 덜 됐어도 그런 짓을 할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아니에요. 억울해요. 그러면 네가 해온 반찬에 그런 걸 넣은 사람이 누구란 말이니? 누군지는 몰라도 어느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누가 너를 모함하는데? 저와 경찰이 네 말은 믿지 않는다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덜컥 겁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 순간 큰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는 상상도 못할 소리들을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뭐? 생각해 보세요. 보험금도 수령인 다 저 사람이었잖아요. 저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그냥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도 벙 쪘지만 무엇보다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아들 같아 보였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 말뚝처럼 박힌 채 서서 한동안 자기 부인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신이 정말로 믿고 사랑했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래서 부모를 다 등질 작정까지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모든 죄를 자신이 저지른 거라고 덮어 씌우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런 엄청난 짓을 말이죠. 심지어 아들은 그때까지도 자기 마누라를 믿고 있었거든요. 등신같이 말입니다. 뭐라고? 맞잖아. 당신이 시킨 거잖아. 아들은 그렇게 악을 쓰는 며느리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부축하고 자시고 할 정신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런 인간을 우리 집으로 끌고 온 아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몰랐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날 조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악을 쓰고 소리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들이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서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만 중얼거렸고, 나중에 경찰서로 온 작은 아들 부부는 그 엄청난 일에 뒤로 넘어가고 말이죠. 저는 사실 그날 경찰서에 있었던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워낙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너무 큰 충격이 한 번에 와서 머리에 과부하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조사는 하루 만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남편을 화장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일이었어요. 남편의 시신을 다시 꺼내서 다시 조사에 들어갔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동안 작은 아들네에 가 있기로 했어요. 제가 가겠다고 한 건 아니었고, 작은 아들네 부부가 반드시 저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엄포를 놔서 따라왔습니다.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제가 미안할 만큼 제 눈치를 보며 저에게 잘했어요. 일부러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보였고 말입니다. 저도 되도록 그 아이들이 노력하는 것에 맞춰주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드니까 괜찮은 척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이 무슨 염치로 여기를 와? 엄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왜? 또 엄마 속 뒤집어 놓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걸 못 보니까 그만 나가. 나도 형 용서 못해.
알겠어?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참 사이좋고 우애 좋다고 동네에 소문난 형제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사람 하나 잘못 들인 죄가 이렇게 큰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미치고 곧장 저에게 왔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나 싶어서 말입니다. 또 지 마누라 편드는 말을 하면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건 아니기는 했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 말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하실 거 알지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형 용서 안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서 최종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부군의 몸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백도 다 받았습니다. 부군을 그렇게 만든 것도 큰 며느님이 맞아요. 보험도 아드님 몰래 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사해보니 며느님이 직접 드신 게 맞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는데 들을 때마다 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악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 보험뿐만 아니라 제 보험도 그리고 큰아들 보험까지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그렇게 사랑해준 지 남편까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손을 덜덜 떨더군요. 무서움에 그런 것인지 분노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맞아 보였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탓을 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그 아이의 부모였으니까요. 손주와 큰아들을 바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그놈의 자식들을 챙기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버틸 힘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이 더러운 세상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건지 회의감도 들고 그냥 마냥 우울하고 힘이 없었는데 큰아들과 손주를 보면서 버텨야겠다 하고 다짐 아닌 다짐을 했으니까요. 매일매일 밥을 해먹이고 그렇게 하루 이틀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큰며느리가 소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처벌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살아서는 감옥을 나올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한시름 났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네, 큰며느리의 엄마 말이죠.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시켰지. 네가 시킨 게 맞잖아. 내 딸에게 네가 뒤집어 씌웠지. 그렇게 소리치면서 큰아들 머리채를 쥐어잡더군요. 저는 그 순간 눈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옆편 내가 제정신인가? 지금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에도 모자란다고 할 판에 감히 우리 아들 머리채를 잡아? 네 아들이 내 딸한테 죄 뒤집어 씌운 거잖아. 네 딸이 네 딸 입으로 다 자박했다고. 그리고 너도 네 딸이 어떤 애인지는 잘 알 것 아니야. 너도 네 딸한테 죽을 수도 있었어. 알아?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급기야 안사돈은 제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사돈을 말리고 온 복도가 시끄러워지는 바람에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결국 또 제가 경찰을 보고 나서야 그 여자는 저와 아들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도 해놨다니까요.
정말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 싫고 징그러워서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안싸돈이 노리는 것도 결국은 돈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환멸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당신 집 돈 많잖아. 돈 줘. 그러면 다시는 안 찾아올게. 더도 말고 5천만 원 정도만 줘. 이혼 위자료라 생각하고. 아니면 당신 손주 친할머니한테 주는 걸로 생각하고. 돈이 넘쳐난다고 해도 단 1원도 그런 인간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러지 않을 작정이었고요. 큰며느리도 자기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도 모르는지 주기적으로 아들에게 연락해 온다고 들었거든요.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몰상식하고 미쳐버린 인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요. 최근에 남편이 한 번 더 꿈에 나왔습니다. 자네가 앞으로 고생을 좀 해. 나도 빨리 당신 따라가고 싶은데. 안 돼. 어쩌겠나. 부모된 죄지. 자네 없으면 우리 아들도 손주도 다 죽어. 그러니까 자네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악착같이 버티다가 와.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알고.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억울함 풀어줘서 고마우이. 라고 말이죠. 저는 그날 꿈속에서도 그리고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동안 울었던 것 같네요. 그냥 예감이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남편이 꿈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들으셨을 것 같네요. 세상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저도 제가 겪지 않았다면 못 믿었을 이야기였을 것 같기는 해요. 사람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결국에는 또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무뎌지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는 세월이 바람처럼 휙 하고 가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빨리 제 소임을 마치고 후련해지고 싶기도 하고 또 이 고통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기도 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혹시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시거나 사람이 참 버겁다는 생각이 드시는 날에는 저를 생각하면서 아, 저런 사람도 사는데 하고 위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무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같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 큰일을 치러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운명이란 단어가 요즘같이 크게 와닿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가족 남편에게 시집와서 한평생 가족들만 돌봤습니다. 제 남편이 첫째였고 당시 있던 도련님들만 3명, 시누이만 2명이었습니다. 맏며느리로서 그 많은 시동생들과 시부모님을 저 혼자서 모셔야 했어요. 남편이 장남이긴 했지만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아직 어리거나 커봤자 학생이거나 하는 경우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집 갔을 당시에는 시댁 식구 집안일은 전부 며느리가 하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세아가 애들 빨래 좀 해야라. 앞에 세숫대야 받아놨으니 지금부터 하고 저녁 준비 전에 널어놓으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사람 수로 8명분, 저까지 합하면 9명분의 빨래를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탁기 같은 게 요즘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무조건 빨간 세숫대야에서 손빨래를 해야 했고 빨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빨래를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여름 같은 날이요.
빨래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집안일이 빨래만 있나요?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특히 요리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처음엔 간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적응이 된다고 한 10년 정도 시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처럼 힘들긴 했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가서는 시동생들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예 집을 나와서 따로 사는 시동생들도 생겼어요. 오래도록 얼굴을 봐왔고 가족 같은 분들이라 집에서 나간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아쉽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몸이 편해지는 거니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끌벅적하지만 나름대로 평화롭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게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시아버지가 대뜸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앞으로 얘는 우리 집 막내로 키울 테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 뭐라고요? 시아버지가 처음 그렇게 선언한 순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원까진 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서는 여전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 감히 다른 여편네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 난 절대 안 키워. 당장 데려가. 라며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평생 온순하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데도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터군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언젠가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생각보다 굳건했어요. 아이를 며칠 내내 굶겨서 뒤늦게 안 제가 밥을 챙겨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당연히 충분히 이해됐죠. 하지만 별개로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안타깝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챙기려고 들면 네가 남의 자식을 왜 챙겨? 라며 호통을 치는 통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시아버지가 은근하게 찾아오더군요. 며느라가야, 네가 저 아이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저 여편네가 성질이 만만치가 않아. 이쯤 되면 굽힐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어린애만 고생하는 거잖니. 좀 부탁한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건 안다. 그래서 너한테 찾아왔어. 애는 불쌍하잖니. 저 역시 아이가 눈에 밟혔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부탁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아이만 불쌍했으니까요. 결국 그 뒤로 아이는 제가 맡아서 돌보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후에는 제가 아이랑 있는 것을 보아도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싶다는 의미겠죠. 아직 어리긴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테고 아직 집에 남아있던 다른 식구들도 아이를 그리 반기지 않았어서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방긋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절 보고 특히나 이쁘게 웃어주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도련님. 이제부터는 내가 도련님 가족이에요. 도련님을 돌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역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사실 2배로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도련님들은 못해도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대화도 통하고 말도 알아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어린 아이와 아기를 동시에 키우니 이건 이거대로 죽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도 아니었기에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오다 가다 못마땅한 눈초리로 아이와 저를 훑어볼 때면 괜히 그 눈길에도 몸이 굳어서 뭘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아이만 데려오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아도 됐을 텐데
나쁜 마음이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아이 낳고도 오지 않았던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내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니 어찌할 수 없는 울분과 분노 같은 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차마 그 어린아이를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울면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옷자락을 꼭 부여잡고 위로라도 해주듯이 구는 것 같은 도련님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포기해선 안 되지. 내가 포기하면 이 도련님은 누가 돌봐줘. 자기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 라고 하며 한 번 더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애 볼 테니까 당신은 잠깐 쉬고 있어. 이따가 저녁도 차려야 하잖아.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저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도련님을 가끔씩 돌봐주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진즉 힘들어 죽었을 겁니다. 허나 다정한 남편 덕에 버티었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도련님도 자라다 보니까 예전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피는 안 섞였지만 그때 되니 도련님도 제 자식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도련님이 중학생이 되기 직전엔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큰 비보였는데요. 얼른 우리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아버님이 왜요? 남편의 말에 병원으로 달려가니 시아버지는 이미 사고로 처참한 몰골로 누워 있었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무슨 일인지 뒤이어 시어머니도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가셨고요. 두 분이 돌아가시니 집안의 분위기는 한창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도련님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도련님도 물론 아꼈지만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있는 만큼 자식 신경 쓰느라 도련님을 예전처럼 돌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아직 저희랑 같이 살고 있던 다른 도련님 하나는 언제나 이 도련님을 밖에서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부르며 눈에 띄게 무시하고 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굴러들어온 돌 같은 것만 아니어도 우리가 더 편할 텐데 말이야. 도련님,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다 같이 가족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다른 도련님에게 다 가족이라는 허울만 좋은 이야기론 아무 소용도 없었지만 전 정말로 도련님이 다른 도련님들과 사이좋은 형제로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시아버지 피만 섞여 있을지언정 도련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오래도록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온 가족이 맞으니까요. 전 도련님을 키우면서 정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도련님 키우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멈추지 않고 눈물이 나서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벼랑 끝까지 몰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저는 결국 도련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사실 그건 도련님이 너무 말도 잘 듣고 예쁜 탓도 있긴 합니다. 안쓰러운 이야기지만 도련님은 아무래도 자란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인지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어디 숨었는지 쥐죽은 듯 나오지 않기도 했고 제가 힘들거나 평소랑 달라 보이면 쪼르르 와가지고는 형수님 괜찮냐고 묻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년 이상 함께 먹고 자고 하면 정이 드는 게 당연한데 마음도 곱고 말썽하면 안 부리는 도련님은 얼마나 더 정이 갔겠습니까? 저 지금껏 시댁살이 하면서 다른 시동생들이 저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새 막내 도련님만이 제가 할 일이 많아 보이면 어릴 적부터도 형수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뭘 얼마나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른스럽고 예쁩니까? 실제로 도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도 도련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한테는 낯을 가리는 도련님도 저에게는 예쁜 말, 좋은 말만 했습니다. 다 큰 뒤에 언제는 또 제 앞에서 우리 형수님이 제일 아름답다는 너스레까지 떠는데, 이러니 제가 어떻게 저희 도련님을 자식처럼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공부도 잘해서 대학교도 한 번에 좋은데 떡하니 붙어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에도 한 번에 붙고. 그래도 대학교까지 보내고 나니 제가 예전처럼 도련님에게 신경 쓸 건 많이 없었어서 저도 그때부터는 꽤 여유 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게 제 자식들이랑 도련님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제법 형제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제 자식들은 다 대학교 졸업을 했고 하나하나 시집 장가도 갔어요. 젊었던 저는 점점 얼굴에 주름도 많아지고 체력도 없어졌지만 잘 키운 아이들이 각자 자기 가족 꾸리면서 사는 거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원래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드디어 애들을 다 키워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이 되었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키운 또 다른 자식인 도련님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다는 거였죠. 도련님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으세요? 연애는 하고 계신 거죠? 빨리 결혼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못해도 30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거보다 늦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 도련님의 나이가 44이었습니다. 44을 먹고 결혼 소식은커녕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저로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의 결혼에 오지랖 부리기 싫지만 워낙 어렸을 적부터 제가 아들처럼 키워온 도련님이니까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좋은 사람이 있으면 형수님에게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러 올게요. 전 무엇보다 도련님이 빨리 결혼했으면 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걸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저와 남편이 죽고 나면 도련님은 혼자 남는데 그때 옆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위로가 될 테니까요. 물론 제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마땅한 짝이 없다는 사람을 두고 결혼을 종용해서 될 것도 아니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형수님,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네?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정보 업체에서 소개해준 여자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혼자 나름대로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인사를 받고 싶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도련님은 결혼할 사람이라는 여자랑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분명 사근사근하니 말투도 괜찮고 행동거지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반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부록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그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도련님, 결혼하면 꼭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로 살게 되더라도 전 여전히 도련님 가족인 거 아시죠?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아니면 찾아오세요. 전 언제나 집에 있으니까. 결국 저는 도련님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나이면 허락이고 뭐고 행복만 바라야 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그래도 이왕 하는 결혼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도련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예전부터 자식들 결혼자금 모을 때 함께 모았던 도련님 결혼자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도련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꽤 큰 돈을 모으긴 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꼭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 같은 도련님이니까요.
그렇게 도련님 결혼식에서 결혼 진행하는 걸 보고 있는데 정말 민망하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감회가 새로운지 자식들 결혼할 때도 안 울던 양반이 도련님 결혼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저희 부부에게는 도련님이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조금 아픈 손가락이죠. 친어머니도 제대로 못 보고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나마 반이라도 피가 섞인 다른 형제들은 싸느라고. 제가 도련님이었다면 솔직히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련님은 늘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곁에서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도련님 스스로가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도련님이 쭉쭉 자라서 이제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된다니. 결혼식을 보고 나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도련님과 같은 집에서 못 살 테니까 뒤늦게 제가 얼마나 도련님을 아꼈는지 알려드리려고 편지도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련님. 사실 처음에 도련님을 맡아 키워야 했을 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저에게 도련님은 친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형수님 하고 부르는 도련님 목소리가 벌써 그리워질 것 같네요. 도련님의 결혼을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 비밀인데 자식놈들 결혼보다 도련님 결혼이 제게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부족한 저를 형수님 하면서 잘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집에 오라는 거 빈말 아니에요. 그래도 자주 얼굴 못 봐도 되니까 도련님이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고 우는 도련님을 꼭 안아주고 저흰 그렇게 이별 아닌 이별을 했어요. 전 남편이랑 잘 싸우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의견 충돌 같은 건 있었기에 내심 도련님이 나중엔 아내랑 다툴 일도 있지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전 분명 조금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설마 결혼 일주일 만에 도련님이 저를 찾아올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잔뜩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형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기쁜 새신랑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 도련님이 울고 있었기에 더더욱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창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련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는 도련님 아내의 불륜 사진이 수십 장 넘게 찍혀 있었다고 했죠. 그 여잔 당신 만나기 전부터 우리 회사 상사랑 동거만 3년 동안 했습니다. 내가 쭉 보니까 그쪽 만날 때도 계속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가만히 있으려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상사한테 안 좋은 감정도 있고 그 여자도 싫어해서 멀쩡한 사람 하나 구해주려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미 혼인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혼 무르던지 하세요. 원래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만나야 하는 법. 도련님은 차마 그 메시지를 아내에게 보여줄 용기가 안 나서 일단 저에게 온 거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거짓말이라기에는 장수가 너무 많았고 사실적이어서 일단 분류는 확실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이 뒤집혔는지 아십니까? 말종 같은 인간들. 도련님한테 혹시 혼인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얼른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도련님은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원래 바로 하려다가 그 여자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일단은 급한 것부터 정리하고 여행 다녀온 뒤에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도왔죠. 전 그 길로 도련님에게 그 여자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네들 딸이 직장 상사랑 3년 동안이나 최근까지 동거했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라니.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닌가요? 일단 이 결혼 무를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되먹지 못하게 따지는 법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내가 이래서 늙은 노총각이랑 결혼 안 시키려고 했는데 부모도 제대로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껏 인심 써서 받아줬더니 나오는 꼬라지하고는?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 속을 붙잡고 이번엔 그 여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에 도련님이 받았던 사진들을 그대로 똑같이 전송을 한 상태로요. 당신은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보니까 우리 도련님 만나면서도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회사에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 사람이 짜고 치는 자작극이에요. 바람이라니 전부 오해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오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부모부터 그 딸까지 아주 가지가지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여자에게 카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카페에 나와서도 다 오해라느니 요새 이런 사진 조작이 쉽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무슨 하잘것없는 사기 행각에 넘어간 멍청이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로 이야기했듯이 회사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상사분이랑 일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아서 같이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이 여편네야. 너는 상사랑 모텔까지 가서 같이 일을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해주지. 싹싹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텔 근처에서 떡하니 찍힌 사진도 있는데 어떻게 상사랑 일을 하느라 같이 있었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전 그 자리에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자의 머리를 쥐고 흔들며 정말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당겼어요. 이거나 이 미친 할망구야. 여자는 그제서야 아프다고 소리칠 정신이 들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했지만 전 찰거머리같이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 노인네고 여잔 저보다 훨씬 젊은 편이었기에 체력도 딸리고 무릎도 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다 흐트러진 머리칼과 제가 여자 얼굴에 남겨둔 자국을 보니까 아픈 건 싹 사라지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마치 20대 쌩쌩한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하도 맞아서 온 얼굴이 두꺼비같이 퉁퉁 부었고요.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사람 많은 카페에서 그런 짓을 벌였다 보니까 사장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졸지에 저랑 그 여자 모두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니,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련님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잠깐 그 여자랑 만나서 이야기만 하겠다고 금방 올 거라고 했던 사람이 경찰서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에요. 남편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니, 당신, 아휴, 참 대단하네, 그려. 형수님,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남편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고 도련님은 그 여자를 보다 제게로 급히 달려와 일단 몸부터 살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안심했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실시콜콜하게 다 이해하기를 하니까 경찰도 차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보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으니까 싸울 일 있으면 조용히 싸우세요.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크게 소리치지 마시고요. 결국 저나 그 여자나 별 문제 없이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찝찝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결혼을 무르는 것은 확실시 되었지만 선한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가 배신당한 도련님은 사과 한 번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련님에게 제대로 사과를 안 한다면 내가 직접 당신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하고 있는 거 전부 소문낼 거라고요. 그 여자도 질렸는지 황급히 도련님한테 문자로 구구절절 사과문을 남겼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랑 헤어진 이후 여자와 동거를 했다던 그 상사도 누군지 알아내서 연락을 했어요. 물론 제일 잘못한 건 그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같이 바람을 피운 그 남자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 유부남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집안 찾아내서 전부 알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개거품 물더니 5천만 원을 줄 테니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은 왜 했는지. 형수님, 이 돈 받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착한 도련님은 비록 그 남자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생각을 할수록 기가 차네요. 특히 그 여자요. 어떻게 순진한 도련님을 상대로 몰래 양다리를 할 수 있는지. 아무튼 저는 도련님에게 무조건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자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으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었죠. 그 남자가 아니었으면 도련님이 이렇게 힘들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결혼도 파토난 마당에 그간 준비했던 결혼식 비용이고 정신적인 보상이고 도련님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건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거라고 말이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도련님과 헤어진 게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러다가 불륜 사실도 완전히 드러나서 그 여자는 퇴사했다고 해요. 꼴 좋죠. 도련님은 아직 새로운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에휴, 저는 내심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이번에야말로 좋은 결혼 생활하면 좋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자식 같은 도련님을 끝까지 지켜줘야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를 데려온 외할머니는 그저 엄마와 아빠가 둘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제부터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만 하셨을 뿐이죠. 어린 나이에 할머니네 집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 중에서도 유독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일명 깡시골에 살고 계셨고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도 타고 냇가에도 가고 자기들끼리 말뚝박기 같은 놀이들을 신나게 하는데 전 거기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낯도 많이 가렸고 이미 제가 갔을 때는 동네 애들끼리 이미 친해져 있었기에 그 사이에 끼기가 참 어려웠죠. 무엇보다도 외할머니는 무척 가난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동네를 돌아다닐 때 어른들이 할머니 집을 지나갈 때면 늘 손가락질을 하면서 혀를 차고는 저 집 할머니는 용케 저런 집에서 살고 계시네 라고 각오는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리병이나 폐지 같은 게 있으면 주워서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괜히 누가 저를 할머니 손자라고 알아볼까봐 할머니도 피해 다니고 동네를 걸어야 하면 일부러 땅 보고 걸었습니다. 물론 깡시골인 만큼 눈에 띄게 잘 사는 애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 할머니처럼 눈에 띄게 못 사는 분도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온 동네의 동정을 받는 분이었고 잘 모르는 어린애들도 저희 할머니를 보면 거지 할머니다. 맞지? 거지 할머니.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할머니의 옆에 있는 저 역시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할머니, 나 글 가르쳐줘. 애들은 다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나만 몰라. 아이고, 미안하다. 할머니도 글자를 몰라서. 할머니와 지내는 것은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쪽팔려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이들이 할머니와 있는 저를 알아볼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전 늘 아침 해가 뜨면 할머니가 깨기 전에 일찍 나가서는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발견한 산구석에 가선 허름한 비밀기지 같은 것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온종일 있다가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평일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다른 아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언제나 저를 보면 참으로 천진하게도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수야, 너네 할머니 완전 거지라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너네 할머니는 공병이랑 박스 안 주우면 밥도 못 먹고 산대. 진짜야? 나도 들었어, 나도. 강수네 할머니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매일 같은 옷 입고 다닌다던데? 정말 옷 하나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 강수도 맨날 비슷한 옷 입고 다니잖아. 그럼 너도 거지야? 지금 생각하면 뭣도 몰랐던 아기가 있는 말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당시 너무 어렸고 그게 아기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의 수치심이 몰려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만 웃을 수 없어 땅만 바라보았고 제가 대꾸도 하지 않자 아이들은 김이 빠졌다는 듯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았죠. 제가 또래 친구들과 더욱더 어울리기 힘들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제 삶은 절대로 저를 일반적인 아이들과 함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학교 내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전 다른 애들이 싸우는 것처럼 유부초밥이나 김밥을 가지고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비록 평소에는 김치에 나물 반찬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소풍날인데 할머니가 김밥 같은 걸 싸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바람이 들었죠. 강수야, 소풍 잘 다녀와라. 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제 도시락통을 싸놓은 상태여서 안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전 당연히 제 기대가 들어맞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배움과 함께 도시락통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도 즐거웠지만 빨리 점심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점심시간. 주변에 같은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강수, 너는 도시락 못 사왔어? 나는 엄마가 김밥 싸주셨다? 음료수도 있어. 반 아이들 도시락 통에 들어있는 알록달록한 김밥을 보며 저도 부푼 마음으로 도시락 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강수 도시락 좀 봐. 김치랑 콩나물밖에 없잖아. 강수야, 원래 소풍 갈 때는 김밥 같은 거 싸와야 돼. 에이, 맛있는 거 사왔으면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김치에 콩나물이라니. 안 먹어야지. 너 우리 엄마가 싸준 김밥 먹을 생각 하지 마. 이거 나만 먹을 거야. 지연이 너는 유부초밥이네. 나랑 바꿔 먹자. 제 도시락 통 안에 있는 김치와 콩나물, 심지어 밥은 흐른 김치 국물에 절여졌는지 반 이상이 빨갰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보며 반 아이들은 웃었죠. 그동안 가난한 것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 소풍 도시락 사건만큼 제 기억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전 그날 결국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었고 급히 저를 달래러 온 담임 선생님에게 안기고 나서야 눈물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전 없었고 풍족하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특별한 날에 김밥 정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그 마음이 저에게 밤을 새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죠. 그전까지는 그저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만 생각을 했지 공부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진 않았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덕분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잘 나와 강수는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라는 담임 선생님의 기분 좋은 칭찬도 받고 저 역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전 얼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싶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할머니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 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중에 할머니에게 작게나마 효도도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리 강수는 어쩌면 이렇게 착할꼬. 강수 같은 손자가 있어서 내 여한이 없다. 할미가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아니에요. 따뜻한 눈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밤에 주무시다가 가신 듯 너무도 편한 얼굴로 말이죠. 감사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미운 마음 역시 많았던 할머니인데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조금만 더 살아계시지. 나 이제 1년하고도 몇 개월만 더 있으면 성인이었는데. 너무 이르게 맞이한 이별은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를 이끌어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참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동네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아저씨 그리고 이장님이 조촐하게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오히려 장례 내내 실감이 안 나다가 마지막 할머니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고아구나 하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시점부터 저는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랑 함께 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외할머니를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젠 내가 투정 부려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그렇게 싫던 김치에 콩나물 도시락도 싸줄 사람이 없고 참 이상하게 평소에는 할머니랑 말을 자주 섞지도 않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내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라도 하는 건지 뭔지 아주 가끔씩 할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은 나름대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도 없어서 저 혼자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하는 일이라곤 할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것뿐이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장례식장 정리 좀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한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강수구나.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아저씨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죠. 할머니랑 생전에 아시는 분인가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할머니 아시는 분인가요? 하고 물으니 그 아저씨는 본인을 엄마의 친구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아, 엄마 친구요? 외할머니랑 살면서도 의식적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서 그런지 엄마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들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할머니 장례식장에 엄마의 친구란 분이 찾아올 줄은 몰라서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일단 상주로서 인사를 하고 그 아저씨는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전 육개장과 떡을 그릇에 담아드렸죠. 한참을 제 얼굴을 보던 아저씨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지? 강수가 많이 힘들었겠네. 할머니랑 살아야 했으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곧 성인인걸요. 그래, 참 기특하고 대견스럽구나. 아저씨는 제게 무척이나 살가웠습니다. 제가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것도 아는 것으로 모아 저희 집 사정을 조금 자세히 알고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저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에 무어라 질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저씨 맞은편에 앉아 있자니 육개장 국물을 뜨며 숟가락을 들던 아저씨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급하게 오느라 조의금 챙기는 걸 깜빡했네. 강수 너한테 직접 보내도 괜찮겠지? 계좌번호 알려주면 이따가 집에 가서 바로 입금해 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계좌번호를 줬고 아저씨는 떡을 몇 개 집어먹다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조의금을 입금한다곤 했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제게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던 아저씨의 말을 금방 잊고 한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신 흔적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옷도 장신구도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할머니의 흔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말끔히 정리하는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가 걸리더군요. 이젠 정말 혼자구나. 깨끗해진, 그러면서도 동시에 텅 빈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문득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던 그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입금해주셨을려나? 별 기대감 없이 읍내에 나가서는 작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정리했죠. 근데 분명 몇천 원밖에 없었던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던 그 아저씨인 것 같았죠. 대체 엄마랑 어느 정도 친했길래 이렇게 큰 돈을 조의금으로 입금해준다는 건가 싶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준 돈 덕분에 한동안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저씨의 조의금은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달 또 제가 달에 한 번씩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가면 100만 원씩 주기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얼떨떨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아저씨의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두는 건데 감사한 마음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이유도 모를 호의가 계속되니까 대체 아저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론 이상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름도 번호도 모르고 그저 얼굴밖에 아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저씨랑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물을 길도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호의가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도 맞지만 솔직히 당시 저는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씩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던 저는 할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며 생활비를 벌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긴 하겠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라도 지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저씨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전 생활비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아저씨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라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가정 환경도 알고 있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셔서는 조의금도 내시고 일손도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혹여나 공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강수야, 걱정하지 말아라 돈은. 선생님은 네가 꼭 나중에 잘 될 거라 믿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덕분에 전 아저씨에게 받는 100만 원을 조금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었어요. 요즘 시대의 고등학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은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도 많은 돈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저 때는 그게 더했죠. 저도 가끔 가다가는 비싼 밥도 먹고 싶고 읍내 나가서 괜찮은 옷도 사고 싶었지만 어쩐지 남에게 도움을 받은 돈으로 불필요한 사치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의식주를 챙기는 것 빼고는 전부 통장에 그대로 냅두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의대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어떤 큰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어릴 때는 돈을 많이 벌려면 의사가 돼야 한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한 분들을 치료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의대에 가기까지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택도 없잖아요. 일주일에 3번을 넘게 코피를 쏟았고, 어떤 때는 공부를 하다가 혼자 집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강수야, 일어나봐라, 강수야. 당시 할머니를 잃고 혼자 사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분씩 돌아가며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 만약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기절한 이후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좋은 성적을 내고 꿈에 그리던 의대에 갈 수 있었죠.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절 도와준 주변 분들의 덕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학비 생각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하지만 기껏 의대에 붙어놓고도 너무나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록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보다 배 이상 비싼 의대 학비를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주변 어른들이 이것저것 알아봐 주셔서 지역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액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었고 조금은 저 역시 부담을 해야 했기에 의사가 되기까지 최소 몇 년 동안 내가 이 학비를 꾸준히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단 기껏 붙은 대학을 안 갈 순 없기에 모아둔 돈과 지역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을 내고 겸사겸사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마침 매달 돈을 보내주는 아저씨가 입금을 했을 시기이기도 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참 신기하게도 제 대학 합격 소식을 아신 건지 뭔지 축하한다는 이름과 함께 통장에 매달 찍히던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씩 돈을 받으면서 대체 그 아저씨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엄마 친구라기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하지만 공부하고 뭐하고 바빠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노력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에게 혹시 어떤 분이 입금을 했는진 알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입금자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 아저씨는 저에게 100만 원씩 입금을 해줄 때도 본인 이름으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힘내라,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로만 입금을 해주었죠. 그 아저씨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전 그 아저씨에 대한 것을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저씨는 대학 입학 당시 5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의사가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붙여주는 일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저씨 덕분입니다. 돈을 붙여주시는 것 덕분에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마운데 얼굴 보고 제대로 감사 인사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새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 하루가 꼭 1시간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날 때면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진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제 앞에만 나타나지 않을 뿐 아저씨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요.
제가 딱 의사가 되던 해 아저씨에게서 매달 입금이 되던 100만 원이 뚝 끊겼거든요. 하루하루를 무척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큰 도움으로 의사가 된 이상 정말로 열심히 환자 치료에만 몰두하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정년기가 되자 저만 혼자이니 조금 걱정이 생겼습니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간 변변찮은 연애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제가 너무도 바빴고 무엇보다도 환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평생 결혼조차 못하지 않을까? 나중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비혼주의는 아니었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당연히 현모양처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싶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연애조차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위해서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기에 정말 누군가랑 결혼을 할 운명이라면 언젠가 되었든 만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환자 치료에만 몰두했어요. 그리고 37살이 되던 해 역시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인연이면 이어진다고 전 당시 여자친구와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한 결혼인데요. 저 역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상황이었고 아내 될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결혼이 빠른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연애를 해보긴 했는데 그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아내에게는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미루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일이겠죠. 의사였기에 돈도 많았고 아내 역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부족할 점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청첩장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며 저희가 부부가 되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내와의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손을 잡고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그런 둘만의 알콩달콩함을 느낀 지 3일째가 되던 날에서야 저희는 축의금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슬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저에게 온 축의금과 아내에게 온 축의금을 각자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봉투와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유독 제 축의금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한 친구가 결혼식 날에 자기 축의금 두둑하게 넣을 거라면서 거드름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인가 싶어 전 아무 생각도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둑하다는 말조차도 부족할 만큼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1억 원? 예상치 못한 돈에 저도 아내도 그저 가만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편지 같은 게 보였죠. 전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편지에는 상상치도 못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외할머니 장례식에 왔던 그 아저씨, 아니 제 친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야, 그동안 너무 자랑스럽게 잘 커줘서 고맙다. 나는 네 친아빠야. 아빠와 엄마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단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엄마와 아빠의 만남을 무척 반대해서 우린 결혼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너희 엄마는 나와 헤어진 뒤 너를 몰래 낳고 하늘나라로 일찍 떠나는 선택을 했단다. 참으로 미안하게도 아빠는 네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엄마와 나 사이에 네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단다. 외할머니가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아빠는 그때서야 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 알았단다.
하지만 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내겐 책임져야 할 다른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강수야, 정말 미안하구나. 어쩌면 이제 너에게 연락하는 것도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이 못난 아빠를 원망해도 좋으니 항상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줬음.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한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 내 아들. 편지를 읽고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왜 일찍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죽은 할머니를 원망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떻게든 마음을 다스렸지만 도저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싶어 수소문을 하고 싶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에겐 부담스럽겠지만 마지막으로라도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제 욕심이 아닐지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진 절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소주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장엄한 이야기도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요. 아버지가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남은 생 부자로서의 인연을 맞아 이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시고 의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